지금은 이제 뭐 요거 필기할 내용들을 좀 최대한 줄여갖고 일단 뭐 썰을 한번 풀어보자. 하나만 뒤로 옮겨서 뒤에 복습까지 나중에 하는 걸로. 요 시기별로 구성을 하면요.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죠. 그리고 1446년에 반포가 돼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용비어 청가가 만들어져요. 이제 제작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제작이 되다가 이때 간행이 돼요. 간행이라는 건 출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쓰인 거예요. 훈민정음을 만들었지만 그 훈민정음이라는 책 뒤에다가 앞에다가 세종대왕의 요 정인 서문을 적어준 거거든요. 세종대왕이라는 우리 요 칭호는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다라고 이렇게 쓴 거는요. 세조 시기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요 시간적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창제의 원리로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있었죠. 자,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 보자. 마이크 키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채팅창에 써도 괜찮고. 선착순이 항상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해 볼래? 나 저번에 현빈이가 한번 마이크 키고 얘기해 볼래? 현빈아? 현빈이가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가능해? 종성부용 초성. 요 개념은 무엇이에요? 종성에 자음을 썼으니까 초성에 자음을 쓴 거를 종성에도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뭐, 세종대왕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귀찮아. 종성 글자 안 만들래? 이 얘기라고 했죠. 초성에 있는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써라. 그래서 우리 요런 글자 쓰잖아. 국 할 때 요 글자를 똑같이 써주잖아. 그치? 똑같이 써줄 수 있잖아. 또 강해도 초성이 있는 글자, 여기 종성에 자음을 그대로 써주잖아요. 요 원리가 종성부용 초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자 원리에 들어가야 돼요. 종성 글자는 따로 안 만들 거야 라는 표현이지. 근데 이게 왜 팔종성법이랑 헷갈려? 팔종성법이 이 종성이란 글자 때문에 그렇지. 팔종성법은 언제 생기냐? 요 시기에 팔종성법이 생겨요. 팔종성법이라고 하지 말고 팔종성법칙이라고 해봅시다. 이 문법의 법칙이 팔종성에 대한 요 문법적 법칙은 요 이후에 생기는 거야.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요 종성은요 기역에서부터 이음까지 8글자면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법칙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음에서 기역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니은, 비읍, 시읒, 이음까지 8글자만 써도 이게 종성 표기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것과 이것의 소리 부분은 정확하게 안 되니까. 근데 단 적어도 요 소리와 요 소리는 구분했다는 거죠. 디귿과 시읒은. 왜? 팔종성법에 디귿과 시읒이 다 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디귿과 시읒 소리는 그럼 구분은 했을 수 있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되죠. 왜? 현대국어에서는 종성에 오시는 소리는 가느다란 물방울 시옷이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요 시옷 소리의 이해도랑 우리의 이해도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요 팔종성법은요. 이쪽에 나오는 개념이고 종성부용조성은 이쪽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시대 순서가 달라요. 그러면 자, 요 시기 지금 요 파란색 부분에 요 시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용비어 첨가잖아. 이 용비어 첨가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종성부용 조성은 적용이 됐을 거고, 그렇죠? 팔종성법은 아직 정착이 되기 전이니까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 것이 곧 피고 여름 하나니라고 하는 요 고세 표기였죠.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정리하는 거.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지읒 표기는
종성부용 초성의 그런 흔적이고 팔종성법이 아직 정착되기 전이었다라는 거.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한 건데 이해됐어? 네, 이해됐니? 다 알겠니? 이해되면은 손 한 번만 들어주던가 채팅창 이용해서 피드백을 줘야지. 나한테.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하고 알겠지? 그러니까 종성이란 글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뿐이야. 알겠지? 여기 종성, 여기 종성. 둘은 포함 관계라고도 볼 수 없어. 이거는 법칙성을 얘기하는 문법적인 측면이고 이거는 제자 원리 측면이니까 서로 그냥 포함 안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포함 안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따로따로 개념은 요 다른 개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나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용비어 첨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합시다. 이거 왜 만들었을까? 그 목적을 한번 볼게요. 테스트, 테스트 맞아. 테스트 이건 하려고. 문법적으로는 테스트예요. 문법적으로는 테스트 목적인데 이게 문학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다. 문학적으로는 조선을 칭송하려고. 조선을 칭송하려고 하는 자, 장르는 앞장이라고 하는 장르예요. 우리 뭐 시조, 가사, 고려가요, 향가라고 하는 것처럼 앞장이라고 하는 이런 문학적 발레 장르를 가져요. 물론 문법 지금 시간에서 문학적 얘기를 왜 하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조선을 칭송하기 위해서 조선 너무 좋아, 조선 너무 좋아, 조선은 나라가 건국될 수밖에 없었어라고 그 조선을 예찬하고 조선 건국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얘기가 나왔던 게 조선의 왕, 자, 세종시대에 요 용비어천가가 만들어져 갖고 세종의 아버지 태종, 태종의 아버지 태조, 태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왕으로 용으로 추존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태조 때 나라가 조선이 생겼지만 이 조선이 건국되면 태조의 아버지는 왕이어야 되잖아. 왕의 아들이 이어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왕으로 다 추존을 해줘요. 그래야 뭐가 생기니까? 정당성이 생기니까. 이 정당성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쓰인 거죠. 그렇죠? 이런 정치적 목적성이 있었던 작품인 겁니다. 정치적 목적성 때문에 이게 문학적 가치는 그러면 좀 떨어지겠지. 문학적 가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문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에서 보면 2장은 좀 제외해줘야 돼. 2장은 왜냐면 그나마 비유도 많이 쓰였어요. 또 대꾸도 비유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또 우리 고유어가 많이 쓰였어요. 2장을 나중에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문학적 가치도 별로 없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2장은 좀 문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2장 중심으로 볼 거고 앞에 1장부터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냐면 이 정치적 목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글에서 드러나는지 그 패턴만 보려고 해요. 패턴만 좀 볼 거고 그러면 이 용비어 첨가 같은 경우 이 정치적 목적성 때문에 우리 현대에서도 무슨 비어 첨가라고 응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쓴다. 무슨 비어 첨가 이런 식으로 누구를 우리가 칭송을 한번 해볼까? 현빈이 한번 해볼까? 현빈이를 막 칭송하는 글을 썼어. 그러면 현비어 첨가 뭐 이런 식으로 중경이를 막 예찬하는 글을 썼어. 그러면 중비어 첨가 이런 식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현대 우리 기사라던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용비어 첨가를 여러분들이 이런 정치적 목적성이 있어서 칭송하려고 쓰는 거구나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많이 쓰거든. 그치? 요 정도 이제 용비어 첨가에 대한 얘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테스트 목적이었다.
그 정치적 목적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용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앞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밑에 있는 해석으로 맞추면서 같이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해석을요. 여기다 한번 다시 써봐요. 같이 써볼까? 지금부터? 쓸 수 없으면 그냥 눈으로 읽어. 진욱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해동의 여선용이 나시여 끊어야죠. 여기서 한번 끊어야죠. 나시여 끊고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늘에 복이시니 끊어야죠. 이렇게 고성이 동거하시니까지 옛날의 성인과 인과 서로 꼭 들어맞으시니 여기까지.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대응시키면 돼요. 여기서 해동 우리나라라고 했죠. 우리 해동성국 중국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바다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여선용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얘기를 했어요. 세종 이전에 태종 이방원부터 그 앞에 계통을 얘기하면 되고요. 용용이라고 할 때 주격조사 이가 쓰였죠. 보이지 이제?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앞에 한자어 이응 받침, 자음 받침 뒤에 용용이 이거 자음기죠. 자음기 주격조사 이. 나시여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나시였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옛날에는 모음 조화도 엄청 잘 지켜줬네. 양성모음, 양성모음, 나시아 이게 축약된 거죠. 나시야, 나르시야. 이거는 뭐 태어나셨다, 나셨다라는 거예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앞에 여기 방점도 보이네. 그럼 이거 한번 방점을 우리 살려서 해볼까? 일마다 이거 방점 살려서 얘기해볼까? 점 두 개, 점 두 개. 평성이니까 상성에, 상성에, 평성 얘기하면 되겠네. 일마다 이런 느낌이에요. 웃겨? 해봐. 몇 번 해보면 이제 이해된다고 했잖아. 일마다 천복이시니 천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이시다 하늘의 복을 받으셨다. 그럼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는 옛날에 그 임금들, 세종 이전의 임금들, 태종, 이방원, 뭐 이성계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늘의 복을 받으셔갖고 그 했던 일들, 했던 업적들이 그 왕들의 업적들이 그 고성, 옛날의 성인이거든요. 이거 다시 쓸게요. 고성이 이거든요. 옛날에 성현, 성인이라고 여기서 성인과 꼭 들어맞으시니 동부하시니 동부라는 게 서로 꼭 들어맞다라는 내용까지 서로 꼭 들어맞으시니 이렇게 그러니까 동부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동부하다 서로 꼭 들어맞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 뭐와 뭐가 똑같다고요? 옛날의 성형과 똑같대요. 누가? 업적들이. 요 육룡의 업적들이 옛날의 성현. 그럼 옛날의 성현은 누구냐면 중국의 유명한 전설 속의 왕들.
전설적 인물들이에요. 자, 여기만 보더라도 엄청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거 아니니? 중국의 전설 속의 인물들과 업적들과 이 용룡의 업적들이 서로 꼭 들어맞는데 보다 더 빨 수는 없는 거지. 빨다 비속어 썼어 좀. 여기 이렇게 일장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요 지금. 일장에서 해동 용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봉신이 고성이 동과신이라고 해서 자, 이 작품은 우리 용룡의 업적을 옛날 성인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맞추면서 서로 맞춰주는 내용으로 작품을 쓸 거야라고 이 1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1장의 목적 이해됐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맞느냐? 2장은 제외 일단 2장은 패스하고 3장의 패턴이 3장이 109장까지 쭉 이어지는 패턴으로 동보한 패턴이 일어나거든요. 동보한 패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자, 이거는 비교만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법적 이 부분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내용은 이 내용을 바로 봅시다. 옛날 주나라 대왕이 빈곡의 사시여서 제업을 여신이 이거는 건국한 거예요. 빈곡에서 건국한 거 옛날 주나라 대왕이 빈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건국한 것처럼 우리의 시조가 경흥에서 왕업을 연 거랑 동부하다 똑같다 동부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 옛날에 성현이 고성이 한 것과 선생님, 우리의 시조는 그 6번째 용 중에서 제일 처음 용 3장 없어? 아, 네, 그렇구나. 이거 내가 나중에 추가한 거구나. 그래서 나 헷갈리더라고. 그럼 3장만 그냥 눈으로 봐요. 3장이 이 패턴은 3장은 그냥 패턴만 보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시조가 경흥 지역에서 왕업을 시작한 거랑 똑같다라고 동부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조는 육룡의 첫 번째 용. 일용이에요. 일용 첫 번째 용.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 첫 번째 그 시조가 경흥에서 왕업 연거랑 똑같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한다니까 동부하다라는 패턴으로. 제가 3장을 아마 이거 보여주려고 나중에 추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줬기 때문에. 그러면 3장은 그냥 한번 읽고 쓱 넘어갈 거니까 여기서 문법적인 부분만 볼까? 이 주격부사 있지? 이 애는 부사격 조사겠네요. 장소를 하니까. 사르샤, 사르시야. 모음 조화도 맞춰주고 있죠. 제업을 여르시니, 여신이. 그럼 우리 시조, 이때 이는 시조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겠지. 근데 주격조사 왜 이만 쓰였지? 앞에 오로 끝났으니까. 모음 뒤에는 이를 쓴다고 했어요. 우리 시조가 경에 자, 요 때는 왜 애고 요 때는 왜 애일까? 보여 혹시? 둘 다 부사격 조사인데 근데 표기가 다르지. 애와 애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떡할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개념인데. 얘기 한번 해보자. 왜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어이니? 여러분도 이거 배웠어. 배운 오, 개념이야. 어, 준경이가 얘기해볼래? 준영이가 얘기해볼래? 아, 현빈이, 맞아. 아, 현빈아. 모름이라고 쓰면은 모른다는 거 같아서. 모음 조화 때문에 그렇죠. 모음 조화. 앞에 빈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가 쓰였지. 양성 모음이 쓰였죠. 그러니까 양성 모음 애가 쓰여야 되고. 경흥이라고 하는 음성 모음이 쓰였죠. 음성 모음 애가 쓰는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모음 조화는 앞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뒤에 있는 단어의 모음이 결정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거를 우리가 찾는 게 실력이에요. 이거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 사르샤 왕업을 열으시니 자 이렇게 동고하다 또 꼭 들어만든다라는 측면
요게 3장부터 109장까지 쭉 이어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문학성 없고 정치적 목적이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고사, 옛날 이야기, 중국의 옛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옛 이야기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의 교과서에서는 굳이 안 배워도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여기 125장은요, 110장부터 125장까지는요, 정치적 목적은 있지만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계가 들어가요. 후대 왕에 대한 권계. 권계라는 거는 훈계를 하는 거예요. 후대 왕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왕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훈계하는 파트로 125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줄이 많죠. 보통 앞부분까지는 이렇게 한 줄, 두 줄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대꾸를 이루거든요. 근데 이 125장 마지막 부분만 장수가, 글수가 조금 더 많아지면서 대꾸가 깨지고 여기에서 어떤 훈계를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돼요. 그럼 그 훈계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어떻게 훈계를 하는지. 천세전에 미리 정한 한강북쪽, 한강북쪽은 지금 경복궁 자리죠. 경복궁 있는 그 수도 자리에 여러 대에 걸쳐서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서 왕조가 끝이 없이 이어질 거야. 성신은 이제 후대 왕이에요. 후대 왕을 비유한 거예요. 성인 군자의 그 신령한 기운을 가진 임금, 왕이 그 왕위를 이으셔도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부지런하셔야 더욱 나라가 굳어질 거야. 더욱 나라가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왕 됐으니까 끝 아니고 더 열심히 해라고 권고해 주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부탁하고 있죠. 임금이요. 후대 왕이에요. 아소서 너 알아야 돼. 너 이거 알고 있어야 돼. 태강왕처럼 낙수에 사냥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만 믿으셨으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고사예요. 중국의 고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사를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태강왕은 누구고 할아버지를 왜 믿으셨어? 라고 하는 이렇게 의문이 생기죠. 당연히. 근데 이건 중국의 고사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게 해석이 되는 게 태강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할아버지가 저희 중국의 우왕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나도 잘 몰라, 중국 고사.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 이 중국의 우왕이 정치를 너무 잘했어. 정치를 잘하다 보니까 나라가 번성했겠지. 근데 그의 손자는 이제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얘는 뭐만 해? 사냥만 해. 나라가 너무 태평성대하니까 할 게 없어서 사냥만 한다고. 그래서 나라가 몰락해요. 그 결과가 생겨요. 그러면 이 태광왕이 보였던 행동처럼 후대 왕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부지런해야지 태광왕처럼 선대 왕들 조상들이 이렇게 정치 잘했던 것만 믿고 있으면 너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하면서 훈계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125장은 후대 왕들에 대한 권고고 이 마지막 부분이 그 중국 보사 인용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문법적인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또 찾으면 되겠죠. 자, 문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은 천세 우회 위에 미리 정하산 정하신이로 우리는 쓰지만 옛날에 모음도 그대로 적혀서 정하시였던 한수 한강이에요. 한강의 북쪽에 나라가 건국됐지. 조선의 건국. 누인계국. 자, 이 누는요 누적한 거예요. 이는 어질다. 이 어진 행동들을 누적시켜서 개국 나라를 연 거지. 나라를 열어서 하샤할 때 이 화는 두의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라를 건국을 한 거죠.
복년이 끝이 없습니다. 요거는 끝이라고 해서 끝없다. 복년이 갓없다. 복년이 끝없다. 복년이라고 하는 거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왕들이 복을 받는 해들. 여기서도 요 글자가 하나 보이네. 자, 요 글자의 이름은 반치음. 그치? 반치음에 제자 올리는 요 시옷의 이체자예요. 시옷은 지읒, 치읓으로 가니까. 그죠? 이체자는 반치음. 성신이 후대 왕들이 주격부사이네요. 늦으셔도 이으셔도 여기가 추가된 거고 경천금미나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알고 있어. 경천 공경하고요. 어디를 하늘을 근민 근면하게 누구를 백성들을 경천근민 경천근민 백성들을 근면하게 하시하셔 하시라 하샤 하시야 이렇게 되겠니? 더욱 굳으시리다. 나라가 굳건해질 거예요. 강해질 거예요. 하는 거. 자, 요 부분 임금 하라고 할 때 요 하는요. 혹격조사예요. 높임의 혹격조사. 옛날에 님하 이럴 때 높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아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누구야라고 하는 이 혹격조사가 옛날에는 하라는 표현이 높임을 해주는 거예요. 임금을 높여주면서 임금아 혹격 부르고 있죠. 아르소죠. 그럼 이거는 이 부분에서는 청자가 설정된 거네. 그렇지? 이 글의 청자. 임금아 아십시오. 아세요. 낙수의 산행이라는 거는 사냥이에요. 사냥 가 있어. 하나빌 하라비. 하라비를. 자, 요 할아버지라는 우리 단어가 옛날에 이제 하라비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라비의 어원은요. 한아비예요. 한이라는 거는 우리 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많다라는 의미가 있는 고유어거든요. 이거 언제 쓰냐면은 중경이 혹시 기숙사 갈 때 짐 이렇게 싸두고 가니? 중경이는 기숙사 들어갈 때마다. 그치. 그럼 짐 갈 때 되게 간단하게 갖고 가진 않지. 이렇게 큰 짐, 한 짐 싸갖고 가지. 라고 할 때 그런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짐 싸고 가. 혹은 여러분들 뭐 어디 여행 갈 때 진짜 짐 엄청 싸가는 사람들 있잖아. 선생님도 그렇거든. 한 짐 싼다나, 그치. 그때 한 짐은 원이라는 뜻이 아니죠. 크다, 많다라는 짐으로 이렇게 쓰죠.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비의 어원을 갖고요. 하나비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비라는 단어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니? 이렇게는? 자, 믿으니까 믿으시겠습니까? 할 때 요 이세 표현, 혹시 이세 표현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이거 의문형에서 쓴다고. 의문형 서너 말하는 거. 2인칭. 3인칭은 안 쓰고요. 2인칭 할 때 이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 가시리도 기억나니? 가시리 있고 이렇게. 요거 이 학교에서 높임이라고 얘기를 했어? 2인칭 아, 이상이 네. 높을 때. 뭐라고? 아니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음. 현빈이 그거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줘. 이신지 이인지. 알겠지? 높임의 서너만 어미들 많이 나와. 중세국어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나온 거 정도만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지금 2장은 제외하고 읽었어요. 2장에 대한 내용은 이건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고 앞뒤 부분 1장과 그리고 3장, 125장 요 관계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용비어 청구의 목적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본 거고. 오케이?